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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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호주의 화재, 지난주까지 한국 국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이 탔고요. 수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이번 호주 산불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3억 5천만 톤입니다. 단 석 달 사이에 한 해 배출량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번에 탄 산림이 탄소 흡수 역할을 다시 하려면 100년이 필요하다네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산불이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나무와 흙의 수분을 증발시켜 숲을 바싹 마른 장작처럼 만든다는 얘긴데요. 이번 겨울은 정말 안 추워서 부산에는 홍매화가 폈고 대구에는 개나리가, 강릉에서는 매화가 피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추워진 오늘 겨울바람이 그래서 저는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2020년 1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전 세계인을 울리고 웃긴 5살 소년 제제의 이야기로 세계 베스트셀러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티 없이 세상을 보는 제제의 모습을 통해 동심을 느꼈는데요. 이제 라임이라는 단어는 동심, 희망이 아닌 억울, 분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100여 건의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됐고요. 도대체 이 라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 피해자들 구제는 가능한 건지 차영조 YG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라임 사태에 관련되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라면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안녕하지 못하시겠죠. 정말 라임 하면 되게 제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 단어가 주는 상쾌함과 예. 힐링 이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라임 사태 때문에 라임이라는 단어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라임 사태가 어떤 사태였는지 우리 소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라임 하면 뭐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사모펀드, 헤지펀드에서는 국내 1위의 업체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모펀드. 예, 상당히 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러한 라임이 작년 10월 1일이었죠. 무려 274억에 대해서 환매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가입하신 투자자분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 8일 날 네. 다시 무려 6,200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죠. 네. 이러면서 이제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 그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하고 있는 상품과 그 가입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것들이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그 환매가 중단이 됐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언론 보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내용들이 자세히 알려지고 난 뒤에 보니까 투자가 잘못됐다. 그리고 일부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투자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지금 투자자분들, 지금 아직까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무려 70%의 자산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임 펀드가 사모펀드고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거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고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상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임 사태의 투자자들이 꽤 있는데 규모도 꽤 크고요. 그렇죠. 그런데 10월 달에 환매를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한 예. 거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펀드에 있어서 환매가 중단된다는 게 엄청난 의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펀드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예금을 주지 못하겠다. 내 돈인데. 그렇죠. 이렇게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물론 은행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출을 해준다라거나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데 특히 이런 펀드 같은 경우 사모펀드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어떤 이윤이 생기는 곳에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적절히 환매 그러니까 이윤이 생기는 물건들을 다시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원활치 못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금융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자아내게 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 환매 사태라는 것은 엄청난 사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돈을 불려서 이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내 돈 자체도 내가 원하는 때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 그리고 펀드 상품을 찾으러 갈 때는 돈이 필요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한 생활비도 아니고 뭐 아파트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게 더구나 소액도 아니고 거액의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예탁 자산 그러니까 예탁 수탁고가 대략 한 5조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무려 한 1조 정도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를 환매를 막아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매가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대거 자금을 유출하고 있는 그렇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아도 불안해서 못 있죠. 그렇죠. 일단은 돈을 뺄 수 있으면 빨리 빼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이거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다룰 정도로 사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이유가 발생이 된 게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 라임 자산 운용이 메자닌 펀드 운용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메자닌 펀드라고 한다라면 보통 우리가 CB나 BW 같이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인 상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적절히 투자만 잘한다라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넣었겠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네. 2018년에 더군다나 이런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원활한 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2018년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빨리 올라간 시점에 팔고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권 만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메자닌 펀드의 특징은 채권이 원금 보장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운용 보수나 뭐 이런 걸 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거기서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지금 석 달간 1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겁니다. 아까 대충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피해가 지금 상당하고 지금 3일 회계법인이 실사를 맡아서 결국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1월 초에 있겠다라고 원래 했는데 오늘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게 연기가 됐어요. 이러면서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를 현재 지금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게 된 게 라임 자산운용의 부사장 되시는 분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지금 주요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회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규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그 라임 자산 운용이 두 가지로 운용을 했는데 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메자닌 펀드 쪽으로 운용을 했고 하나는 그 무역금융 쪽에 또 나눠서 했어요. 네. 근데 이 무역금융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 우리가 이 앞에 돈으로 뒤에 돈을 막는 거 그런 앞에 돈을 뒤에 돈으로 막는 거예요? 전문 용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입하신 분들로 앞으로 네. 이제 갚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잘못된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전액 손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전액 손실이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폰지 사기
폰지 사기에 이제 그 맞물리게 되면서 그 자금 자체가 전액 상환이 못 되니까 라임 자산운용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뭐 일부 환매를 또 원하는 분들에게는 줬기 때문에 라임도 폰지 사기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또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나온 얘기들은 풍문들은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도 일단 추측이지만 상당수 그렇죠.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임펀드 투자자 3명이 라임운용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고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있고요. 라임 자산 운용에서 직접 펀드를 팔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판매처라고 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나 우리은행 이게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몰랐다.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속았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매사들도 공동으로 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게요. 라임 자산 운용에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과일이 딸기일 겁니다. 요즘 딸기 싸고 맛있죠. 네. 가성비가 좋죠. 제가 얼마 전에 팩을 하나 샀는데 속에 조금 안 좋은 딸기들이 섞여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따졌어요.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나는 띄어다 판 것뿐이다. 나는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펀드를 딸기 팔듯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팔았는데 제가 그 딸기 판매점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지금 금융기관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서로 이것을 그 안에 썩은 딸기가 들었다라는 걸 모르고 팔았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라면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거고요. 또 하나 웃긴 것은 지금 우리가 의사분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떤 수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아니 하다못해 범죄자 연행할 때도 경찰에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러한 판매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발을 뺀다라는 것은 글쎄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다. 얼마 전에 DLF 사태도 있었고 그러게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가장 많은 또 펀드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임 사태 관련해서 소송이 2개 진행 중이에요. 진행할 거라고 지금 밝힌 게 첫째는 투자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 나한테 왜 이거 팔았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거고 또 하나는 이걸 판 사람들. 네. 우리도 몰랐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생각해라. 그렇죠. 판매자들 지금 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판매자들은 라임 자산운용의 정보를 판매 구조상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네.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판매 구조는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신들이 그 라임 자산 운용에서 팔았던 판매 상품에 대한 구조를 몰랐다? 물론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 메자닌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메자닌에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네. 하더라도 메자닌 펀드에 가입을 시킨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일부 메자닌들이 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모니터링 분명히 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없이 단순히 판매만 하고 나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발뺌한다라는 것은 금융기관 특히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라면 그 은행원들 그 교육을 왜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DLF 사태가 정말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 때문에 연말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얼마나 그렇죠. 답답해하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DLF 사태는 이걸 안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DLF 사태와 이 라임 자산 운용 이 사태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구조 자체가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일반 금융 직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그 고위험 그렇죠. 물론 이제 DLF는 고위험이고 이거는 고위험은 아닙니다. 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3에서 4등급, 4등급 정도 정도밖에 위험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DLF는 1등급이었고요. 네. 등급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조 자체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매잔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르니까 나는 책임 피해자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무책임합니다. 지금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DLF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분들께서 자산의 일부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내 자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가입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일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DLF 사태도 그렇고 이 사태도 그렇고 물론 모든 네.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 가장 크게 져야 결국은 질 수밖에 합니다.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태라고 부르고 D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왔을 때도 사모펀드나 이제 이런 DLF나 이렇게 위험도가 있는 거는 내가 금융위원장인데도 네. 들어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그런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이 또 은행들을 20일 날 만난다고 제가 기사에서 보기도 했는데 예. 무조건 네가 샀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할 건 설명하고 위험에 대한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태가 터지면 조금 바뀔까요? 근데 이 돈 잃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돈 다 잃었는데. 지금이 당장 급한데 그런 그러게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죠. 우리가 뭐 지금부터라도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자분들도 요청할 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금감원 매뉴얼에 따르면 보통 펀드 상품 같은 경우 하나 가입을 하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거기에 보면 위험 고지를 하도록 분명히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위험 고지를 하게 된다라면 이러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고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듣다 보면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떤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계속 뭐 손실 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럼 나 가입 안 할래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결국 영업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내가 지켜야지 그렇죠. 그들의 편의를 봐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자꾸 펀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펀드 가입하기 어렵다. 무섭다.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7981님이 문자 중에 퇴직연금 중에 펀드 여러 개를 운용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런 퇴직연금 중에는 이런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펀드 중에는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없는 거죠?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글쎄요. 뭐 그건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라고 한다라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이 아니라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안전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같은 거 그렇죠. 운용해주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펀드는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운용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오지만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비자들도 문제다라는 것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선택해서 예.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예. 이런 펀드 저도 이분 궁금증에 비슷한 게 있는 게 회사에서 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수익률은 많이 안 나도 위험도 있는 걸 하겠어 이렇게 아닙니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모르는 거군요. 여러분들은 분명 수수료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운용하시는 분에 대한 운용 수수료, 판매하시는 데 대한 판매 수수료를 분명히 지불하셨어요. 네. 그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라면 당장 금융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렵다라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귀찮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요. 그거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위험한 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책임진다 해도 이미 난 불 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안 나도록 주의하고 기울여야 하는 건 본인들이니까요. 제가 이 방송 나가면 많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거기도 해요. 금융기관도 보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직원들을 귀찮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울어야 떡을 주지 울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떡 안 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다음 질문이 어떤 것들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느냐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귀찮게 해라.
그렇죠. 어떻게 귀찮게 합니까? 그러니까 팁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첫 번째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 이미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고요.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근거를 남겨라.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시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이해를 잘 몰라서 이거를 좀 근거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요즘 핸드폰 녹음 다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내가 사인한 것 뒤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 다 하시고 자기 사인 남기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원금이 보장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걸 자필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불안전 판매가 사라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투자자들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귀찮게 하고 녹취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고 나도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했는데 정말 손실했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인 개인의 거고요. 책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 라임 이 투자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소장님 오셨으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12월에 외국인 투자자 현황 보니까 5개월 만에 우리 국내 상장 주식을 다시 사들였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거 반가워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뉴스 속보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을 터치했다.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IT 사랑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한국물을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IT를 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근간인 IT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다라면 올해 경제는 우리가 2019년 좀 다소 힘들었던 시기를 겪긴 했습니다만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2020년은 조금 기대를 좀 해봄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1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여러분도 투자하실 텐데 투자하실 때 오늘 소장님이 주셨던 팁 예. 귀찮게 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인하고 예. 점검하라는 거 함께 꼭 투자와 함께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